안녕하세요. 잠잘 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달림 책방입니다. 주말에 천안 향교에 다녀왔는데요. 정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지금의 학교 교실과 같은 명륜당이 마주한답니다. 향교의 가장 핵심 공간으로 밝게 일륜을 밝힌다는 뜻인데요. 바라만 보아도 한적하고 평온함이 느껴지지요. 오늘도 편안한 밤, 행복한 꿈 꾸며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꾀돌이와 도둑떼.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꾀돌이라는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살림 때문에 쉴 새 없이 일만 하던 꾀돌이의 아버지가 어느 날 병이 나고 말았답니다. 꾀돌이는 아버지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기르던 소를 팔기로 했습니다. 꾀돌아, 도둑떼를 조심해야 한다. 이웃집 오서방도 지난 장날에 떼고개를 넘다가 도둑떼에게 돈을 몽땅 빼앗겼다고 하더라.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조심해서 다녀올게요. 꾀돌이는 소를 몰고 부지런히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에 간 꾀돌이는 소를 판 돈으로 호박 5개를 샀답니다. 5개 가운데 1개는 일부러 썩은 호박으로 골라 샀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썩은 호박 속에 돈을 숨겼습니다. 꾀돌이가 떼고개를 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도둑떼가 나타났습니다. 꼬마야, 가진 것을 모두 내놔라. 가진 거라고는 호박 5개뿐인걸요? 겨우 호박밖에 없단 말이냐. 게다가 하나는 썩은 거잖아. 얘다, 썩은 호박은 내가 가져라. 도둑들은 성한 호박 4개만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꾀돌이는 썩은 호박 속에서 돈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는 길에 도둑들을 만났지 뭐예요. 하지만 썩은 호박 속에 돈을 숨겨 놓았기 때문에 들키지 않고 무사히 가져왔어요. 그때 방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어쩐지 이상하다 했더니 이 꼬마의 꾀에 우리가 속았군. 꾀돌이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도둑 두목이 몰래 꾀돌이를 뒤따라온 것입니다. 우리를 속인 건 괘씸하지만 내 꾀가 쓸만하니 살려주겠다. 하지만 너는 이제부터 우리 일을 도와야 한다. 두목은 밧줄로 꾀돌이를 꽁꽁 묶어 도둑 소굴로 데려갔습니다. 그때부터 꾀돌이는 도둑 소굴에 살면서 도둑들에게 쉽게 도둑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꾀돌이 덕분에 도둑 소굴에는
도둑질해 온 값진 물건들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두목은 꾀돌이가 도망갈까봐 부하를 시켜 늘 감시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추운 겨울이 되었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실까? 병이 더 심해지신 건 아닐까? 꾀돌이는 혼자서 앓고 계실 아버지가 몹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꾀돌이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부하들 가운데 닭 울음소리와 여우 울음소리를 잘 흉내내는 사람을 뽑아주세요. 꾀돌이의 말에 두목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그러느냐? 떼고개를 지나는 사람들의 주머니만 털어서야 언제 부자가 되겠어요. 겨울이라 오가는 사람들도 점점 뜸해지는데. 두목님은 제 꾀만 믿으세요. 꾀돌이가 두목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꾀돌이는 두목이 뽑은 도둑 2명과 함께 부자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러고는 도둑에게 깜깜한 한밤중에는 닭 울음소리를, 환한 대낮에는 여우 울음소리를 각각 내게 했습니다. 아이고, 한밤중에 닭이 울고 대낮에 여우가 울다니. 분명 좋지 않은 일이 생기려는 게 틀림없구나. 마을 사람들은 모두 불안해했답니다. 도둑 소굴로 돌아온 꾀돌이는 두목에게 장님 흉내를 잘 내는 사람을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도둑에게 할 일을 설명해주고 마을로 내려보냈지요. 실례합니다. 나는 이웃 마을에서 온 점쟁이라오. 혹시 어젯밤 이 마을에 닭이 울지 않았소? 마을로 내려간 도둑은 장님 흉내를 내며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낮에 여우가 운 일은 없었소. 아이고, 어찌 그리 잘하십니까? 쪽집게 같으십니다. 그렇다면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으시오. 내가 알려줄 것이 있어. 도둑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 마을에 나쁜 일이 생길 것이요. 그러니 하루 동안 모두 이웃 마을로 피해 있으시오. 마을 사람들은 부랴부랴 이웃 마을로 피했습니다. 그 사이 도둑들은 부자 마을을 몽땅 털었습니다. 으하하, 모두 내 덕분이다. 내가 우리 복덩이로구나. 두목은 그 뒤로 꾀돌이를 무척 아끼고 믿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꾀돌이가 두목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포졸에게 붙잡혀 꽁꽁 묶였을 때 쉽게 밧줄을 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어요. 뭐, 정말이냐? 그렇다면 우리 모두 배워야지. 두목은 신이 나서 부하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자, 먼저 밧줄로 다른 사람을 나무에 꽁꽁 묶어 보세요. 아무도 풀지 못할 만큼 단단히 묶어야 해요.
도둑들은 차례대로 나무에 꽁꽁 묶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목도 나무에 단단히 묶였지요. 이제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밧줄을 풀 수 있는지 다들 생각해 보고 계세요. 제가 곧 돌아와서 밧줄 푸는 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도둑 소굴을 빠져나온 꾀돌이는 곧장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마을을 털었던 도둑들을 제가 잡아 놓았습니다. 어서 저와 함께 가세요. 오, 그게 정말이냐? 도둑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던 원님은 꾀돌이의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원님은 꾀돌이를 앞세우고 포졸들과 함께 도둑 소굴로 달려갔습니다. 나무에 꽁꽁 묶여있던 도둑들은 꼼짝없이 잡히고 말았지요. 포졸들은 도둑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데 모아 밧줄로 묶은 다음 관아로 끌고 갔습니다. 도둑들을 잡은 꾀돌이는 큰 상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병을 고쳐드렸답니다. 그 뒤로 떼고개에는 도둑대가 나타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마음 놓고 그곳을 지나다니며 살게 되었답니다. 도깨비 감투. 옛날 어느 마을 쓰러져가는 오두막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갓을 만들어 파는 갓장이였답니다. 에그, 내 신세야. 맛난 것 한번 못 먹어보고 갓만 만들다 늙어 죽겠구나. 이제 갓만 봐도 지겹다, 지겨워. 갓장이 할아버지는 옆에 쌓아둔 갓을 방바닥에 내팽겨 쳤습니다. 그만두면 되지. 뭘 그래. 방 안 가득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뻥 소리가 났습니다. 영감, 부자가 되고 싶소? 그렇다면 오늘 밤 나를 형님으로 모시고 재미있게 해주구려. 갑자기 왕풀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예, 예. 부자가 된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형님, 도깨비 형님. 할아버지는 엉덩이를 실룩실룩 흔들며 춤을 추었습니다. 영감 엉덩이는 빙글빙글 잘도 돌아가는구먼. 왕뿔 도깨비는 배를 잡고 낄낄 웃어댔습니다. 예쏘, 영감을 부자로 만들어줄 감투요. 약속대로 여기 있어. 벼랑간 천장에서 감투가 뚝 떨어졌습니다. 형님, 도깨비 형님, 거짓말도 참 잘하시오. 이 감투로 어떻게 부자가 된단 말이오. 금덩이도 아닌데. 할아버지는 볼멘 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왕뿔 도깨비는 감투만 던져주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참, 요상한 일도 다 있네. 어디 한번 써볼까? 할아버지는 검은 감투를 썼습니다. 그때 마침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할멈, 어서 들어와 봐요.
에구머니나, 이게 무슨 소리야? 분명 영감 목소린데.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여보, 임자, 나 여기 있어. 아이고, 영감, 어찌 목소리만 들리오. 내 눈에는 동 안 보이는구려. 할머니는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하, 하하하, 맞다 맞아. 바로 이 감투 때문이구나. 할아버지는 감투를 벗었습니다. 아이고, 도깨비야, 귀신이야. 할머니는 놀라서 뒤로 벌렁 넘어졌습니다. 할멈, 정신 차려요. 왕뿔 도깨비 웃겨주고 얻은 감투야. 이 감투만 있으면 우린 벼락부자가 될 수 있어. 할아버지는 도깨비 감투를 어루만지며 좋아했답니다. 영감, 영감 지금 도깨비한테 단단히 홀렸구먼요. 그 흉측한 감투 내다 버리든가. 왕뿔인지 개뿔인지 하는 도깨비 다시 줘버리시구려. 할머니는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오늘은 장날입니다. 할멈, 자루 좀 가지고 오구려. 영감, 자루는 어디다 쓰려고 그러시오. 도깨비 감투 쓰고 나쁜 짓 하려고 그러지요. 할머니는 톡 쏘아댔습니다. 잔소리 말고 빨리 가져오기나 해요. 할아버지는 커다란 자루를 등에 메고 도깨비 감투를 썼습니다. 그러고는 콧노래를 부르며 장터로 갔답니다. 허허, 벌써 배가 고픈걸. 할아버지는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먼저 먹어야겠소. 할아버지는 손님이 시켜놓은 해장국과 술을 슬쩍 가로챘습니다. 으아, 귀신이야, 귀신. 난 숟가락도 들지 않았는데 봐요. 손님은 빈 그릇과 술병을 가리키며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이제 슬슬 나가볼까? 할아버지는 비단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돈깨가 어디 있나? 옳거니 저기 꼭꼭 숨겨놨구나. 할아버지는 비단 천을 걷고 동계를 찾아냈습니다. 할아버지는 동계와 비단을 자루 속에 넣었습니다. 아이고, 도둑이야. 도둑, 동계가 없어졌다. 도둑 잡아라. 이번에는 생선 가게로 왔습니다. 짭짤한 굴비가 먹고 싶구나. 할아버지는 돈과 굴비를 자루 속에 넣었습니다. 아, 도둑이야. 아이고, 이게 웬 날벼락이람. 생선 가게 주인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싱글벙글 했어요. 헤헤헤, 도깨비 감투가 최고야. 할아버지는 날이 저물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오늘은 담배 맛도 최고로 좋구나. 왕뿔 도깨비님, 아니 도깨비 형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는 담뱃대를
입에 문 채 도깨비 감투에 대고 꾸벅 절을 했습니다. 아이쿠, 큰일 날 뻔했구나. 불똥이 튄 감투에는 작은 구멍이 생겼습니다. 할머니가 파란 헝겊을 대고 구멍을 꿰매 주었습니다. 다음 장날이 되었답니다. 할아버지는 파란 헝겊을 댄 도깨비 감투를 쓰고 장터로 나갔지요. 아니, 저 노랑이 영감. 그동안 날 괄시하고 못 살게 굴었겠다. 할아버지는 장에서 윗마을 구두쇠 영감을 만났습니다. 구두쇠야, 내 손에 있는 음식은 내가 갖고 가마. 할아버지는 음식 꾸러미를 빼앗아 자루 속에 넣었습니다. 아이고, 도깨비가 나타났소. 파란불을 켠 도깨비요. 도깨비가 내 음식을 빼앗아 갔소. 구두쇠 영감은 날아다니는 파란 천을 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게 다 저 도깨비 짓이었어. 우리 도깨비를 잡읍시다. 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다 몽둥이를 들고 날아다니는 파란 헝겊을 쫓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람들 눈에 파란 헝겊 조각이 보이는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에이, 도깨비야. 어디 몽둥이 맛 좀 봐라. 나쁜 놈. 몸집이 큰 쌀가게 주인이 몽둥이로 파란 헝겊을 후려쳤습니다. 아이쿠, 머리야. 내 머리통 깨지네. 할아버지는 커다란 혹을 두 손으로 감싸고 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감, 이게 무슨 날벼락이요? 할머니는 주먹만큼 부푼 혹을 호호 불어 주었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영감, 제발 옛날처럼 가시나 만들면서 마음 편히 삽시다. 감투가 사람 잡겠어요. 내 이놈의 감투를. 에이. 할머니는 도깨비 감투를 아궁이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감투는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다 들어갔답니다. 젊은이가 된 늙은 부부. 물 맑은 산골에 인심 좋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이젠 늙어서 나무 한 짐 하기도 힘이 드는군. 할아버지는 늙어가는 것이 속상했습니다. 에그, 아들이 있으면 고된 일을 대신해 줄 텐데. 할머니는 남들처럼 아들, 딸이 없는 게 서러웠답니다. 그럴수록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 위해주며 더욱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그 이웃에는 더 외로운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영감도 아들, 딸이 없었어요. 부인마저 먼저 죽어 호라비로 외롭게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다 마을 사람들도 그 호라비 영감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욕심이 많은 데다가 아주 심술궂었거든요. 아휴, 저 심술쟁이. 모두들 손가락질 했어요. 인심 좋은 할아버지는 날마다
나무를 하러 산에 갔습니다. 그날도 땀을 뻘뻘 흘리며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파랑새 한 마리가 가까운 나무까지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싱그러웠답니다. 할아버지는 일손을 멈추었습니다. 아이고, 나를 부르는 것 같구나. 이마에 흐르는 땀을 손등으로 훔치며 파랑새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랑새는 저쪽 나뭇가지로 옮겨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파랑새를 따라갔어요. 그러자 파랑새는 다시 저만큼 날아가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또 따라갔지요. 그러다 보니 산을 몇 개나 넘었답니다. 마침내 어느 골짜기에 이르렀어요. 파랑새는 이제 다 왔다는 듯이 빙글빙글 동그라미를 그리며 날았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샘이 하나 있었어요. 맑은 물이 퐁퐁 솟아나고 있었답니다. 그물 참 시원하겠다. 마침 목이 말랐던 할아버지는 두 손으로 샘물을 떠 마셨습니다. 꿀꺽 꿀꺽. 샘물은 정말 맛있었답니다. 할아버지는 또 한 번 물을 떠 마셨습니다. 조금 있으니 잠이 쏟아졌습니다. 아, 졸립다. 할아버지는 하품을 했어요. 그러다가 샘물 옆 바위에 누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보니 벌써 해가 져서 사방이 어둑어둑 했답니다. 파랑새도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신을 차리고 낮에 나무하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도 하지요. 아직 저녁도 못 먹었는데 기운이 펄펄 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나무찜을 지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이 아주 가벼웠어요. 집에서 기다리던 할머니는 앉았다 섰다 안절부절 못했답니다. 날이 어두워지도록 할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여태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할머니 걱정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밤이 되면 산에 호랑이나 늑대가 나오는 일이 많았거든요. 안 되겠다. 생각다 못해 할머니는 이웃집 호라비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그 영감에게 사정을 했어요. 영감님, 좀 도와주세요. 뭘요? 우리 영감이 나무하러 갔다가 아직 안 돌아왔지 뭐예요. 무서워서 혼자 찾으러 갈 수가 있어야지요. 저와 함께 산에 좀 가주세요. 그러다가 호랑이 밥이 되면 어쩌려고? 냉정한 호라비 영감은 들은 척도 안 했답니다. 할머니는 횃불을 켜들고 혼자 할아버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산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할멈, 할아버지가 반갑게 불렀습니다. 영감, 무사했구려. 할머니가 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방에 들어가 호롱불을 켰습니다. 나무찜을 내려놓은 할아버지가 뒤따라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그래요? 내 얼굴에 뭐가 묻었소? 사람은 틀림없는데 얼굴이 달라요. 젊었을 적 당신 모습이에요. 뭐라고? 자기 얼굴을 만져본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무찜이 가벼웠구나. 할아버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낮에 보았던 파랑새와 이상한 샘물 이야기를 했답니다. 정말 신기하군요. 하지만 우린 부부인데 당신은 젊고 나는 쪼그랑 할망구니 이 일을 어쩌지요? 할아버지는 기분 좋게 웃었답니다. 걱정 마시오. 새 날이 밝았습니다. 젊어진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데리고 그 샘물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그 신기한 샘물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꼭 자기가 마신 만큼만 떠마시게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금방 젊은 색시가 되었습니다. 아휴, 신기해라. 할아버지는 뒷밤이 볼그레한 아내가 무척 예뻤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호라비 영감이 찾아와 졸랐습니다. 여보게, 우리 이웃 아닌가? 신기한 샘물이 있는 곳을 나에게만 가르쳐 주게. 인심 좋은 남편은 호라비 영감에게 샘물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호라비 영감은 당장 그 샘물을 찾아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 간 호라비 영감은 돌아올 줄 몰랐어요. 젊어진 부부는 다시 신기한 샘물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샘물 옆 바위 위에서 웬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 알았다. 이 영감이 욕심을 부려 샘물을 너무 많이 마셨군. 그래서 아기가 된 거야. 남편이 하하 웃었습니다. 잘 됐어요. 우리 이 아기를 데려가서 기르지요. 좋소. 아내의 말에 남편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서 인심 좋은 부부는 그 아기를 데려가 착하게 기르며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은혜를 배신한 소금 장수. 옛날 한 마을에 장시성을 가진 소금 장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소금밭으로 일하러 가는 소금 장수를 보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아이고, 장씨는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저렇게 성실할 수가 있을까? 그렇고 말고. 우리 마을 젊은이들이 장 씨의 부지런함을 배워야 할 텐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금밭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있던 소금 장수 앞에 꼬마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너는 도, 도깨비가 아니냐? 대낮에 도깨비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저씨, 저는 부지런하고 마음씨 착한 아저씨를 도우러 온 거예요. 그제야 소금 장수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소금 장수가 소금밭에 갈 채비를 할 때였어요. 갑자기 꼬마 도깨비가 불쑥 나타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저씨, 오늘은 소금밭에 가지 마세요. 그게 무슨 소리냐? 비가 올 거예요. 하하, 내가 내 녀석 장난에 속아 넘어갈 것 같으냐? 날이 이렇게 좋은데 무슨 비가 내린단 말이냐? 소금 장수는 꼬마 도깨비의 말을 믿지 않고 소금밭으로 나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갑자기 후두둑 후두둑 하며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그 녀석 말대로 정말 비가 내리잖아. 소금 장수는 할 말을 잃고 넋나간 사람처럼 소금밭을 쳐다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소금밭에서 땀 흘리며 일한 보람이 없게 되었으니 왜 안 그렇겠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꼬마 도깨비가 소금 장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소금밭에 가셔서 열심히 일하세요. 그 말을 들은 소금 장수가 퉁명스럽게 한마디 했습니다. 이 녀석아, 내 눈에 지금 비가 내리는 게 안 보이느냐? 좀 지나면 날이 갤 거예요. 그러니 걱정 말고 나가세요. 아, 그래. 알았다. 속는 셈 치고 소금밭에 나가봐야겠다. 소금 장수는 주룩주룩 내리는 비를 맞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장씨,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 어딜 가는 건가? 설마 소금밭에 가는 건 아니겠지? 맞습니다. 소금밭에 가는 거예요. 하고 소금 장수가 싱긋 웃었습니다. 아니, 소금밭이 물밭일 텐데 나가면 뭘 하나? 소금 장수의 뒷모습을 보면서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렇게 열심히 사는 장씨의 마음도 몰라주고 비를 내리시다니. 아이고, 그러게나 말이야. 땀방울과 빗방울이 섞여 내릴 정도로 소금 장수가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날이 개이기 시작하더니 언제 비가 내렸냐는 듯 햇볕이 쨍쨍 내리쬐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저씨, 제 말이 맞죠? 정말 신기하게도 비가 딱 그치는구나. 소금 장수는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을 닦으며 꼬마 도깨비에게 고마워했습니다.
그 후에도 날씨를 미리 알려주는 꼬마 도깨비의 도움으로 소금 장수는 남들보다 몇 배나 많은 소금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소금을 내다 팔 때가 되었답니다. 아저씨, 뱃사람들이 먹을 석 달치 양식과 소금 3,000가마를 싣고 삼천포로 가세요. 그곳에서 소금을 팔면 아저씨는 큰 돈을 버실 거예요. 소금 장수는 꼬마 도깨비의 말대로 배에 소금과 양식을 싣고 삼천포로 향했습니다. 배가 삼천포에 닿자 소금 장수는 소금 가마를 쌓아놓는 창고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소금 가마 위에 커다란 구렁이가 또아리를 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예로부터 사람들은 소금을 매우 귀하게 여겼답니다. 그래서 소금 위로 짐승이 지나간 것을 알고도 소금을 팔면 집안 대대로 큰 벌을 받는다는 말이 전해져 있습니다. 소금 장수는 팔 수도 그렇다고 안 팔 수도 없는 소금 가마를 보며 한숨만 푹푹 쉬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2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구렁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안 되겠다. 저놈의 구렁이를 쫓아버려야겠어. 하고 소금 장수가 몽둥이를 들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구렁이인 줄만 알았던 것이 배의 닷줄로 변해 있었던 거랍니다. 내가 그동안 귀신에 홀린 모양이고. 소금 장수는 서둘러 소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소금이 한창 귀할 때라서 소금은 보통 때보다 10배가 넘는 값을 받고 팔아도 없어서 못 팔 형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금 장수는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수십 명의 하인을 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소금 장수는 예전의 부지런함은 사라지고 빈둥빈둥 놀 궁리만 하였답니다. 그때마다 꼬마 도깨비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어요. 아저씨, 이제 그만 놀러 다니시고 예전처럼 소금밭에서 열심히 일하세요. 지금의 아저씨 모습보다 소금밭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아저씨의 모습이 더 보고 싶어요. 그러나 소금 장수는 꼬마 도깨비의 말에 콧방귀를 뀌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꼬마 도깨비를 귀찮게 여기던 소금 장수가 얘야, 내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 하고 물었습니다. 한참 동안 머뭇머뭇거리던 꼬마 도깨비는 흰 복슬개가 제일 무서워요.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소금 장수는 장에 나가 하얀 복슬개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2번 다시 그 녀석을 내 눈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해야지. 며칠 후 꼬마 도깨비가 소금 장수 앞에 나타났습니다. 소금 장수는 감추었던 흰 복슬개를 얼른 꺼냈습니다. 꼬마 도깨비는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은혜를 모르면 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아저씨가 부자가 되었지만
그 재산을 단 한 푼도 자손에게 물려주지 못할 거예요. 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돈을 물쓰듯 하던 소금 장수는 3년이 못 가고 거지가 되고 말았답니다. 아버지의 똥을 맛본 손탁수. 손탁수는 마을에서 이름 대신 손효자로 불린답니다. 어려서부터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까 늘 생각하고 실천했기 때문이랍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일은 어려워 보이지만 손탁수는 아주 작은 일부터 했습니다. 그건 바로 부모님이 궁금해하는 일을 빠짐없이 자세하게 말하는 일이었습니다. 손탁수는 집 근처 가까운 곳에 가더라도 어디에 무슨 일로 다녀올 것이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까지 꼬박꼬박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녀온 다음에는 반드시 부모님 방에 들어가 그날 있었던 일을 즐겁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사소한 일에도 잘했구나. 아이고, 그래서 내 마음이 조금은 슬펐겠구나. 하시면서 아들과 한마음이 되곤 했답니다. 손탁수가 17살이었을 때 아버지가 옥살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손탁수는 옥고를 치르느라 몸이 많이 약해진 아버지를 위해 닭을 기르기로 했습니다. 병아리들이 자라 닭이 되면 매일 한 마리씩 잡아서 고아 드렸습니다. 얘야, 내가 해주는 음식은 뭐든 아주 달구나. 아버지는 닭과 함께 아들의 정성까지 맛보신 것이랍니다. 덕분에 아버지의 몸이 나날이 좋아지자 손탁수는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닭의 기운이 펄펄 넘치는 것 보니 드시면 몸이 더욱 좋아지실 듯 합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손탁수는 아버지의 진지상에 닭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오냐, 오냐, 내 많이 시장했는데 어서 먹어야겠다. 그날따라 아버지는 목도 축이기 전에 급하게 닭을 뜯어 입에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입, 두 입 맛있게 드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목을 뒤로 젖히고는 숨을 헐떡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 손탁수는 당황하여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뼈, 닭뼈가 목에. 손탁수는 아버지의 목에 걸린 닭뼈를 끄집어내려고 등을 두드리고 배를 누르며 안간힘을 썼습니다. 손탁수는 허둥지둥 방을 나와 아랫마을 허의원 댁으로 달렸습니다. 여보시오, 허의원 큰일 났소. 아버지를 구해주시오. 손탁수는 허의원에게 매달렸습니다. 허의원은 손탁수와 함께 덩달아 뛰었습니다. 하지만 허의원도
땀만 뻘뻘 흘릴 뿐 손탁수와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입을 벌려 손가락으로 꺼내보려 했지만 뼈가 너무 깊이 박힌 탓인지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참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못하겠으니 다른 의원을 구해 보시지요. 허 의원은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손탁수는 마을의 의원이란 의원을 다 불렀답니다. 그러나 모두들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손탁수는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닌 보람도 없이 여전히 괴로워하시는 아버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처음에는 작았던 손탁수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울음소리가 하도 크다 보니 급기야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였어요. 무슨 일이래요? 아, 닭뼈가 목에 걸렸다지 뭐요. 아이고, 저런. 어쩌면 좋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 방법은 어때요? 커다란 김치 보쌈을 만들어 드시게 하면 뼈가 넘어가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거 좋겠네요. 맞아요, 맞아.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저마다 맞장구를 쳤습니다. 손탁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불이 나게 부엌으로 가 주먹만한 김치 보쌈을 만들어 왔습니다. 아버지, 드셔보세요. 아버지는 아들이 건네준 김치 보쌈을 몇 번 씹지도 못하고 꿀꺽 삼켰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도 다 같이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어허. 잠시 후 노랗게 질려있던 아버지의 혈색이 차츰차츰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손탁수가 아버지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오냐, 넘어간 듯 싶구나. 거참. 아버지의 말에 동네 사람들은 손뼉을 치면서 기뻐했답니다. 이 일이 있은 뒤부터 손탁수는 아버지가 드시는 고기에는 모두 손으로 일일이 발라드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손탁수의 나이 40이 넘었을 때 아버지는 노안이 들어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병은 나날이 깊어져 혼자서는 화장실에도 갈 수 없게 되었답니다. 아버지, 부디 제 곁에 오래오래 계셔 주세요. 손탁수는 매일매일 내일도 아버지를 뵐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혹여 오늘 당장이라도 돌아가실까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손탁수가 아버지의 똥을 치우는데 똥 냄새가 평소와 좀 달랐습니다. 오늘 아버지 변이 이상한걸? 몸이 더 나빠지셨나? 아니, 이럴 게 아니라 맛을 봐야겠다. 손탁수는 아버지의 똥을 손가락으로 찍어 혀에 대고 맛을 보았습니다. 아, 안심이다.
쓴맛이 나는 걸 보니 괜찮으신가 보다. 손탁수는 마음 놓고 아버지의 몸을 구석구석 닦아드렸습니다. 이날 이후 손탁수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버지의 똥을 맛보아 쓰면 몸이 괜찮고 달면 몸이 나빠지셨음을 알아보게 되었답니다. 사람들은 손탁수야말로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효자 중에 효자라고 칭송하였답니다.